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번 시간 세율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표준 세율 나와 있죠? 표준 세율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취득세 세율은 출제가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출제가 뭐 이제 이 세율이 그 출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근데 좀 이해를 조금 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 말 그대로 과세 표준액에 밑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 것을 나온 것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산출세액. 그러면 이 산출세액을 우리는 뭐예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거기에 가로 안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뭐냐면 1000분의 23, 이제 법전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책에 써 놓은 거예요. 1000분의 23이면 2.3%예요. 2.3%. 농지일 때는 2.3%, 농지 외의 것일 때는 2.8%가 되네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속을 받았다면 어떤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주로 보는 거니까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으면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속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 즉 뭐예요? 시가 표준액.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5억이다. 그럼 5억에 대해서 이게 농지라면 몇 프로를 하라는 거예요? 2.3%를 하라는 거고, 이게 농지가 아니래. 그냥 일반 부동산이래. 이렇다면 뭘로 해라? 2.8%로 해라. 그러면 주택일 때는 얼마를 하라는 거예요? 2.8%를 하라는 얘기예요. 농지일 때는 얼마 하고? 2.3%를 하라는 거예요. 농지는 우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 신탁회사에다가 이것을 신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신탁원부에 이렇게 돼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맡겨놓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위탁자, 신탁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탁자, 신탁자. 그 다음에 이자는 뭐라고 그랬죠?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뭐예요? 수탁자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거예요? 당연히 갑 거지. 말 그대로 믿고 뭐 했대요? 믿고 맡겨놨대. 믿고 맡겨놓은 거예요?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갑이 A 신탁회사에다 어떻게 맡겨놓은 거야. 그럼 누구 거예요? 갑 거야.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갑의 이 원 위탁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아니, 상속인. 자식이 있다. 갑다시라는 상속인이 있다. 바뀌어야 된다. 이럴 때도 역시 얼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2.8%, 2.3%가 되겠다. 농지라면 2.3%, 농지가 아닐 때 2.8%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맡겨놨던 걸 돌려줄 때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한테? 갑은 죽었는 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갑다시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다시한테 맡겨놨던 거 도로 찾아와요. 그러면 취득세 안 내요. 왜? 맡겨놨다가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비과세, 요 다음 단원의 비과세인데
거기 오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 때는 취득세를 받지 않는 비과세가 있거든요. 이 비과세가 됐다. 그러면 어차피 이 회사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 회사에서 나중에 신탁 해지가 돼서 갑으로 가면 비과세, 세금 안 받잖아요. 그러면 갑이 그때 사망했으면 어때요? 상속등기 2.3%나 2.8%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하는 내용이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증여, 유증, 그 밖에 무상취득. 무상취득, 무상, 증여만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속일 때 그랬는데, 증여일 때는 증여 그 밖에는 얼마래요? 3.5%. 그런데 여기는요, 농지인지 아닌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농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3.5%래. 3.5%요. 농지 안 따지고 3.5%예요. 3.5%다. 3.5%, 3.5% 하고 있고 3.5%. 그러면 여기에 3.5%고, 그런데 거기에 가로 안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비영리 사업자는 어떻게 하래요? 비영리 사업자는 2.8%만 받으래. 그런데 2.8%는 누구일 때? 비영리 사업자일 때.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기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얼마를 내라? 2.8%를 내라는 거야. 2.8%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증여유증 그 밖에 무상취득은 3.5%인데 비영리 사업자는 2.8%.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를 하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원시취득 나와있죠. 원시취득은 1000분의 뭐예요? 28. 1000분의 28. 1000분의 28이에요. 그럼 2.8%죠. 2.8%가 꽤 많이 나오네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을 새로 지면 무슨 등기래요? 보존 등기를 하죠. 그때 하는 게 얼마다? 2.8%라는 거예요. 보존 등기. 원시취득일 때 2.8%.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이전한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은, 금방 또 지웠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보면요. 이럴 수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A 장학재단에다가 맡겨놨어요. 신탁원부가 있어. 그러면 이 신탁원부에는요, 이런 내용을 써놔요. 갑과 A 장학재단 간에 어떤 관계를 써놓는다는 이거죠. 당신, 이제 갑이 A 장학재단에다 이 재산을 맡기면서 여기 이 건물에서 한 달에 임대료가 5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천만 원은 장학사업을 하고, 그리고 1,000만 원은 뭐 그 부동산 유지 관리하고, 또 이거 일하는 사람 급여도 주고, 이렇게 다 그런 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이게 신탁원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 신탁원부에 그러고 나서 당신이 그 A 장학재단에 볼 때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누구한테 나중에 이 학생들이 30 됐을 때는 그 학생들한테 이 재산을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자가 A 장학재단에 줬죠. 그 A 장학재단에서 일정 특정인에게 주게 되겠죠. 처음에 신탁원부에 다 적혀 있어. 그대로 해서 을이라는 수익자, 이거는 뭐예요? 이익을 받는 게 수익자죠. 이익을 받는 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을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3%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에서 누구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넘어갈 때. 수익자로 넘어갈 때, 이제 이럴 때. 그러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다시 갈 때도 있겠죠? 그때는 뭐 신탁 해지예요. 그때는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 수탁자에서 신탁자의
신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갈 때는 얼마라고 그랬죠? 2.8%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자로 갈 때는 뭐라고요? 수익자로 갈 때는 3%가 된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일 경우에는 2.5%만 받아라.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있네요. 공유물 분할. 이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그런 공유, 그것은 그래요. 공동 소유 물건이에요. 공동 소유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공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유물. 그러면 이 공유물일 때는 1000분의 23인데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보면 이럴 경우 있는가 보세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갑과 을이요. 이게 10억짜리예요. 부동산이. 갑이 5억, 을이 5억을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샀어요. 갑 5억, 을 5억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합필지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뭐 하게 돼요? 공동 소유. 그 공동 소유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공동 소유하는 물건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요. 갑의 땅이 어디고 을의 땅이 어디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소유권은 이것도 하나예요. 소유권을 하나를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반씩 갖고 있는 거죠. 절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갑과 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또 갑과 을이 돈을 모아서 5억씩 내서 10억짜리 샀을 때는 5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을 거란 얘기죠. 냈는데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반을 딱 나눠서 그러면 나눠도 전체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였었기 때문에 나눠도 이것도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예요. 역시 이것도 갑과 을의 공동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돼요. 나누면 공동 소유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죠.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고등어가 아주 맛있게 생겼어. 생고등어가. 그래서 고등어를 한 3만 원어치를 샀어요. 두 가족이 가서 3만 원어치. 그래서 15,000원 내고 15,000원 냈어. 야, 박스 뭐 스티로폼 박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넣어놔서 우리 집에 가서 나누자. 같은 동네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갖고 와요. 지금 갖고 와요. 갖고 오고 있어. 그러면 그 물건은 어때요? 공동 소유 물건이에요. 그렇죠? 공동 소유 물건이죠. 공동 소유 물건. 그러면 집에 와서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또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면 죽을 거예요. 아직은 둘 다 공동 소유야.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 네가 이거 가져. 네가 이거 가져. 이거를 정할 거 아니에요. 나눠서. 이러면 그거는 각각 자기 거.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나서 토지를 나누고 나서 을이 그래. 가만히 너 이쪽 가질래? 아 그래 나 이쪽 가질게. 너 이쪽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둘로 돼 있던 걸 하나로 줄이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뭐가 되고 갑 소유가 되고 여기는 을 소유가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만드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얼마를 내려요? 1000분의 23, 2.3%를 내래. 근데 너무 가혹해. 왜? 아니 갑과 을은 이미 10억에서 취득세를 냈는데 소유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바뀐 거 없죠? 아니 내가 반 갖고 있는 거 똑같아. 전체로 봤을 때 반. 그런데 단지 뭐만 한 거예요? 위치만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위치만 특정한 걸 가지고 취득세를 2.3% 내라.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많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3%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세율이 특례 있죠. 세율이 특례. 거기 보시면은 이제 37쪽의 중간에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세율이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한다. 그러면 말 용어를 하나 기억하세요. 중과기준세율. 우리 취득세에서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중과세 나올 때 한번 보실 건데, 중과기준세율이 2%로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몇 프로라고 그랬죠? 2.3%라고 그랬죠? 2.3%에서 몇 프로를 빼래요? 2%를 빼래요. 그러면 결론은 얼마예요? 0.3%만 내라는 거예요. 이 공유물 분할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는 2.3%인데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위치만 특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만 내게 하고 있다? 0.3%만 내게 하고 있다. 이제 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래. 또 한번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을 굉장히 혼동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사과를 되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하고 가면서 친구가 내가 우리 사과 하나 사 먹을까? 그랬더니 야, 나 하나 다 못 먹어. 그래, 나도 한 반 정도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야, 너 1,000원 내. 나 1,000원 내. 그래, 좋은 2,000원짜리 부사 사과를 사자. 2,000원짜리 부사 사과를 샀어요. 그래서 사면은 가게에서 1,000원씩 1,000원씩 내가 샀어. 그러면 공동 소유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을 딱 잘라서 나 이쪽 거 먹을래, 이쪽 거 먹을래 하면은 어때요? 나 이쪽 거 먹을게. 싫어, 나 저쪽 거 먹을 거야. 이를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좋아, 내가 이거 먹을게. 너 이거 먹어. 그렇죠? 만약 이런 거 자르는 거 어때요? 이쪽에만 도로가 있어, 이쪽에 도로가 없어. 이렇게 자르면 자르라고 할 거예요? 싫지 안 하지. 한 사람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어디까지나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요럴 경우에 얼마만 내는 거다? 0.3%만 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왼쪽 페이지 다시 오셔서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같은 경우는 합유물이라든지 총유물, 여러분들이 공유 합유 총유는 민법 시간에 충분히 배우시니까 제가 할 거는 없겠고요. 합유 및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얼마다? 그대로 2.3%다.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뺀 세율이 오른쪽 페이지 그걸 안 보고 오셨네. 세 번째 보시면 법인이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 있죠.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은 2% 뺀 세율을 적용하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 있는데 농지는 얼마래요? 농지는 1000분의 30 몇 프로래요? 3%. 그 밖의 원인 해놓고요. 거기다가 이런 거 하나 써놓으세요. 그 밖의 원인에 유상 승계 취득. 바로 안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밖의 원인. 증여, 상속 아니에요? 이러면 뭐예요? 매매, 그냥. 매매다. 매매일 때 농지라면 얼마가 되는 거군요? 3%래. 농지라면 3%. 그러면 농지 외의 것은 1000분의 4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 몇 프로? 4%. 농지를 매매를 하면 몇 프로? 3%. 근데 가로 안에 이게 있네요. 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은 1000분의 30. 우리 주택이 취득세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6억 9억으로 이것은 실직 거래가액이 그렇다라는 거죠.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 초과일 때는 몇 프로? 3%. 만약에 우리 얼마 전까지는요, 주택 취득에서 3%를 4%를 그대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을 이렇게 줄어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볼까요? 한 5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쳐봐요. 5억짜리 샀으면 지금은 얼마를 내면 돼? 1%니까 500만 원 내면 돼. 과거에는 5, 4, 20 하니까 취득세를 얼마를 냈어야 돼요? 2천만 원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낸다는 거죠. 1%면 500만 원 맞죠? 500. 4%면 2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낸다는 거죠. 뭐 한 20억짜리 주택이라면 뭐 차이는 많이 안 나게 3, 2억이니까 6천만 원 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얼마? 8천만 원 냈었다라는 거죠. 이게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놓은 또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 그랬구나.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오는 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뭐 이런 회원권 같은 경우는 얼마래요? 2%래요. 회원권은 취득세가 몇 프로다? 2%다. 2%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 취득지분 조금 전에 공유물별 한쪽을 내가 조금 전에 가불이 갖고 있고 왼쪽 부동산을 다 갖잖아요. 그럼 전체의 지분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시의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원시의 취득이면 얼마라고 그랬죠? 2.8%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2.8%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의 탄력세율은 일반 세율만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세는 탄력세율이라고 그러죠? 탄력세율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이 특례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2% 뺀 세율, 이 앞에 정한세에서 뺀 세율인데 거기에 두 번째, 첫 번째 볼까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환매, 내가 지금 팔긴 팔지만 나중에 다시 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매매 2%, 4%가 아니라 몇 프로만 해라? 2%만 해라. 그 뜻이죠. 왜? 표준세율, 우리 일반 매매라면 몇 프로에 4%잖아요. 4%인데 2% 뺀 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가구 1주택이 그 부속 토지의 취득.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어요. 그럼 무주택자가 받았다는 얘기네요. 무주택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가 받았으면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2.8%죠. 농지가 아니니까 2.8%죠. 그럼 2.8%인데 얼마를 빼래요? 2% 빼래. 그럼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으면 2.8% 내야 될 것을 0.8%만 내면 되고, 그런데 주택이 있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이때는 그대로 2.8%를 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다 공부예요.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택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자식들 간에 약속을 했어. 이거 팔아서 우리 돈으로 나누자. 뭐 자식 둘만 있어요. 팔아서 나누자 그래. 근데 큰아들은 주택이 있어. 근데 작은 아들은 주택이 없어요. 이럴 때는 상속등기를 누가 풀어야 돼요? 상속세 관계없어요. 누가 풀어요? 작은 아들 앞으로. 왜? 작은 아들이 하면 상속으로는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상속으로는 1가구 1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취득세 비과세 2% 빼니까 0.8%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되죠. 근데 큰아들이 욕심이 많아서 불안한가 봐. 자기 앞으로 했대. 그럼 취득세 2.8%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이제 이런 거예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같은 경우는 자경 농민이 농지 상속,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은요,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런 농지를 감면을 받, 그럼 100% 감면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우대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도 역시 취득세를 2% 빼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공유물 분할 있죠. 공유물 분할 역시 그렇고, 또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거는 건축물 이전을 하면 사실은 뭐 취득세 낼 일은 없는데 이렇게 법전에 써 있어서 이제 수업을 해요. 뭐 법전에 열거가 돼 있으니까요. 건축물이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이전으로 인한 취득 얼마를 내라? 2% 뺀 세율을 적용을 해라는 거죠. 하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에게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게 올해도 시험 문제에 또 나왔었어요. 이혼.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부동산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줄 때 이것을 위자료로 주냐 아니면 재산 분할이냐에 따라서 세금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위자료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요, 위자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위자료, 만약에 이혼을 할 때 누구한테 위자료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왜냐면 위자료는 자기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에요, 이게. 뭐다? 이건 위자료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위자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서 줘야 되는데, 팔아서 주는 게 아니라 위자료를 내가 부동산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받을 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가, 즉 유상으로 위자료를 뭐 2억을 받기로 해서 2억짜리 부동산을 받잖아요. 그럼 2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사는 거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위자료는 그래요. 위자료는 그래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떤가 보면요. 재산 분할은 부부간에 열심히 저축해갖고 재산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명의는 전부 다 남편 명의로 해놨대. 그래도 부부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부부 공동 소유예요. 그럼 부부 공동 소유면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못이 없어, 하나도. 성격만 안 맞아. 그래 이혼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은, 나누면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름만 네 앞으로 해놨었지. 내 거하고 내 거니까.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본 공유물 분할하고 같다라는 거야. 지금은 같은 명의로 돼 있었지만 내 거 내가 가져갈게. 아니 네 명의로 돼 있어도 내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2% 뺀세율을 적용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뭐 이제 미리 한번 오시면요,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공부할 때요, 만약에 부동산을 위자료로 준 사람이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내야 돼. 왜? 내가 파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어차피 팔아서 돈을 주나 그냥 부동산을 주나, 팔아서 돈 준 거하고 똑같아. 팔아서 돈 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재산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가는 건데 나는 파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재산 분할일 때는 어떻게 해요? 중과기준세율, 즉 2% 뺀세율을 적용하자 그래요. 2% 뺀세율을 적용하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 세율이 예외가 있죠. 세율이 예외.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2%만 적용시키래. 2%만 적용시키는데, 개수 또 두 번째가 선박 차량 기장비의 종류 변경 및 토지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일 때 비상장법인이 과점주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은 뭔지 아시나요? 1번, 2번, 3번은 이거는 전부 다 의제 취득이에요. 의제 취득은 전부 다 어떻게 해라? 2%만 해라. 우리 취득 중에서 사실상 취득도 있지만 취득으로 간주되는 간주취득, 의제취득이라고 하죠. 1번, 2번, 3번은 의제취득. 의제취득은 어떻게 해라? 2%만 적용을 해라. 그리고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도 2%만 해라 그래요. 임시용 건축물. 그 임시용 건축물 같은 경우 뭔가 보면요. 모델하우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델하우스는 근사하게는 짓긴 짓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헐잖아요. 그냥 다 되면 컬어버리잖아요. 이거 취득세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임시용 건축물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41쪽에 보면은요, 41쪽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있죠. 양가로 5번에 41쪽 중간에 양가로 5번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이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를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취득세 안 받겠대. 취득세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런데 다만 뭐래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예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졌다가 1년 이하라면 뭐가 된다는 거? 취득세 안 받아요.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을 초과하면 뭘 해야 돼요?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취득세를 얼마만 받겠다? 2%만 받겠다.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하는 2%만 받겠다 하고 있어요. 2% 받겠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시 38페이지로 오셔서 다섯 번째 보면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뭘 해라? 높은 세율을 적용해라. 하나의 물건에 이 세율도 적용할 수 있고 이 세율도 적용할 수 있으면 뭘로 해라? 높은 걸로 해라. 유리한 건 누구에게? 과세권자에게 유리한 걸로 하라는 얘기죠. 보시고 중과세율이 있네요. 중과세율. 이제 중과세라는 건 뭔가요? 무겁게 과세한다라는 게 중과세죠. 무겁게 과세하는 게 중과세인데 이제 중과세가 중과세 세금을 무겁게 과세를 하겠대요. 무겁게 과세를 하겠대. 그 이유는 뭘까요? 국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 나오는 중과세 중에서요. 사치성 재산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같은 거,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또 고급 선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 위화감 조성이죠. 어떤 사람은 전세금이 없어서, 그렇죠? 문무에 자살하는데 어떤 사람 가끔가다 놀러가서 쓰려고, 그렇죠? 별장을 사놓고 있어요. 관리인 두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어때요? 취득세 많이 받아요? 여러분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별장 가지려고 하는 사람, 세금 많아서 안 갚겠네? 그래서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좀 억제를 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은 말 그대로 인구가 과밀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권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또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니들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어떤 회사에 본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그런 데서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중과세, 세금을 많이 받겠대요.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안 하겠죠. 그러면 성장관리 권역 같은 데는 어때요? 국가 입장에서 너 이쪽에 키워야 좀 공장 쳐. 그러면 그런 데다 지면은 각종 세대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실 때는 수도권에서는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게 뭐래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권역을 나누죠. 과밀억제권역, 또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러면 성장관리권역에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하겠다. 그러면 부동산이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그렇죠?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중과세를 한다. 그냥 또 나쁘게 담배값 올리는 식으로 세금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중과세를 해줄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전체 왜 중과세라는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 첫 번째 보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는 좀 개략적으로 할게요. 내용이 뭐 그냥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서 개략적으로 할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한 과밀억제권령 안에서 보시면 과밀억제권령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럼 한번 볼게요. 과밀억제권령. 과밀억제권력에 이게 전부 다 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래요?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취득세 세율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합한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표준세율에 그랬기 때문에 플러스 1000분의 20, 즉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의 100분의 200 참 법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100분의 200은 2배예요. 결론적으로는 100분의 200 그러면 중과기준세를 우리 2%로 약속을 하고 있죠. 중과기준세를 100분의 200 그러면 얼마예요? 둘이 곱하니까 이건 4%잖아요. 이것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신설, 증설용 과세 물건을 취득한다면 표준세율에다가 거기다 몇 프로를 더해서 4%를 더한 세율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4%를 합한 세율을 적용해라. 또 그 밑에 보면 더 복잡한 거 있어요. 밑에 보면 또 여기도 과밀억제권역인데 거기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세율에 여기는 먼저 써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의 3배를 하래 일단. 3배를 하고 나서 100분의 300이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빼기 뭐를 하래요? 빼기 4%를 하래요. 아이고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보면요. 그 밑에 1번에 나와 있는 게 과밀억제권에서 법인의 본점 법인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 이거 잘못했네. 과밀억제권자에서 공장 신설 증설용 부동산은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4%를 뺀 세율을 적용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래요.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 하래.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장 시설용 과세 물건인데 여기서는 과세 물건이 뭔가 보면요. 차량과 기계장비예요. 차량과 기계장비를 취득하면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있고 또 있어요.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은요. 취득세를 이렇게 중과세를 해요. 취득세를 중과세.
몇 년 내에 사면 그러는가 보군요. 법인 설립한 지 5년 내에 산다면. 근데 5년 내에 넘어서 사면 관계가 없어요. 5년 내에 살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과밀억제권이라서 공장 신설 증설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배에서 부동산. 여기에 과세 물건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일 때는 세배를 먼저 하고 세프로를 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사치성 재산이 있는 거 있어요. 이건 지역에 관계없어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표준세율, 거기에 이제 그 사치성 재산이 그 39쪽에 내제출에 있네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와 있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거래요.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래. 거기 내용을 보면 100분의 중과기준세, 두 제출의 중과기준세를 100분의 400을 합한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100분의 400이니까 뭐예요? 8%가 된다. 만약에 매매로 샀다면, 고급 주택 같은 걸 매매로 샀다면 4%에다가 8%, 그럼 12%가 된다는 거죠. 12%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치성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사치성 재산 종류는 뭐가 있는가 보면요. 별, 골, 오, 주선. 별장, 골프장. 이거 동네 골프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원제 골프장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별장 같은 경우는, 별장은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놀러가서 위락이나 휴양, 놀이 용도로 쓸 때는 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뭐 빠찡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안마시술소 이런 거 있죠. 옛날에 터키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요. 고급 주택. 그 다음에 고급 선박. 이런 것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지 마시고, 아, 이런 걸 뭐라고 하는구나.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대요? 왕창 받겠대요. 정말로 부동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부동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왕창 받겠다라는 거죠. 왕창 받겠다.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뭐 중과세의 적용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뜻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과밀억제권력이 뭐라고요? 인구가 과밀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권역 내에 본점 주사무소 지면은, 그쵸? 회사 들어오면은 어때요? 인구 너무 늘어나잖아요. 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또 이런 거 공장 지면 어때요? 공해 유발돼요. 또 종업원들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너무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본점 짓지 마. 공장 만들지 마. 회사 만들지 마. 어디에는 니들 만들면 세금 이렇게 받을 거야. 그리고 사치성 재산 이런 거 하지 마. 별장, 골프장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취득세 이렇게 받을게. 그러면 뭐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할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부가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